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길겠죠. 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A형 독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오늘 하루만, 다음 주는 안 그럴 거예요, 절대로. 근데 아직 이제 낫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거를 미루기가 좀 그래서 일단 개강을 해놓자라는 심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전달하는데 그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좀 기운이 없는 거, 그것만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좀 내가 강조해야 될 부분을 기운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 혹시 또 소홀히 하면 어떨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충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도 구준데 비 많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성실하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건강 관리 잘 못한 건 제 책임이니까 정말 미안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열심히 해보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양해를. 개강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나도 굉장히 속상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좀 무리긴 한데 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인구지리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볍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빨리 해놓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지리와 경제지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런 상태로는 곤란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제가 잘하지 못해도 미안해, 말이 버벅드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냥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거의 한 반년 정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개념들이 이제 다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물을 만들어 보는 공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또 그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또 고기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고기 잡는 연습하는 시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수업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강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반년 같이 했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5개월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급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럼 뭐 당연히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지. 선생님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어떻게 기본 개념 가요? 그러는데 시간이 없을수록 기본에 충실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으면 그냥 기본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문이 제가 좀 적중률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런 소문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어디서 적중이 된 거냐면 거의 다 기본 쪽에서 적중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야. 나는 그래도 기본은 있는데 내가 몇 년 했는데 기본은 있는데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정말 오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스스로를 진단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저를 처음 보는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결정해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솔직히 내 말 다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내 말 다 안 들으면 결국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오늘 내가 아프니까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고요. 안 아팠으면 아마 더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실 거야. 선생님들 저 지금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야. 이게 내 증상을 자각하니까 그죠, 고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픈 신호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증상을 자각하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큰 병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반년 동안 5개념 치유 꽤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그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5개념일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치?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꼭 제가 기본 개념을 안 했다고 해서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치? 자유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걸 수강을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급해도요, 마치 바늘허리, 이 속담 알죠? 될 것 같잖아. 근데 내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금 카톡 기재 하고 있으니까 또 연락 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번호 알려드렸어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속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문제풀이인데요. 그렇다고 또 바로 문제만 풀면은
뭐야, 아직 선생님 저 기본 개념 공부한 거 아직 정리 덜 됐네요? 덜 됐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핵심 내용을 압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봐요. 기본 개념 강의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경제지리 몇 시간 했냐면 15시간 했고요. 도시지리도 12~13시간 정도 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못 해드리죠. 그쵸?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경제지 분량이 많으니까 1시간 가지고 부족하겠지만 그렇다 이거 5시간, 6시간 하면 우리 완강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3시간 이내. 그쵸? 제가 볼 때는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인구질이니까 1시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좀 워밍업이 덜 됐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감안해서 1시간 반 정도 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공부했던 거 아마 기억에서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정리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러니까 기본 개념 교재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그게 가장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 두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심하란 말, 나는 그런 거창한 말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마 인구지리 파트는 분량이 적어서 조금 더 많이, 사실 난 10개만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7개인가 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7개 제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저 또 따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지리는 제가 문제를 25문제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사실 왜냐하면 다른 파트를 내가 10점짜리 주제들 있죠. 도시지리, 그다음 경제지리, 뭐 기후학 이런 것들. 그래서 40문항을 했으니까 요거는 사실 20문항 이내여도 되는데 또 첫날 또 그다음에 문제가 너무 적으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조금 더 해드렸어요. 대신에 인구지리는 문제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문제 중에서 내가 컨디션이 좀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개강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일부 좀 해보고 가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리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워밍업에다 제가 목표를 둬도 괜찮겠죠? 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기본 문제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요. 인구지리에서는 사실 심한 문제라고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운 거 푼다고 또 기본 놓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같이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기본 문제는 틀리면 만회할 기회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뭐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고급 문제, 뭐 심한 문제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도전적인 문제 이렇게 배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구지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대략 요게 이제 한 주 분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략 한 주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주제들, 도시지리나 경제지리. 근데 인구지리는 그거 반이니까 우리가 한 3시간 반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줄까? 그쵸? 예. 근데 그러면은 안심이 좀 되지. 그치?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도전 문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발전이 가네. 카톡 퀴즈의 목적도 바로 이거죠. 그죠? 카톡 퀴즈 여러분들 다 맞아서 기분 좋다 그런 목적으로 출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자꾸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발전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되도록이면,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100%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문제 출제하고 문제 배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섞여 놨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 말씀 좀 더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임용고사가 좀 수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능 문제는 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임용고사 문제는 기억 회상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 상당히 많죠. 좀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제도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뭐 당연히 적응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카톡 퀴즈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의 여기서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가급적 저는 그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진짜 극혐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그 심리적 안정감을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기출문제 생각 살짝 바꿔놓으면 거기서 나 이거 안다. 그 다음에 나 좀 오래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 안정감만 갖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잖아. 이거 이왕이면 돈 내고 우리 수강하는 강의인데 이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터디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내가 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야. 사실은 임용고사 초창기 때는 이런 문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뇌피셜 문제, 그죠?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른다, 그죠? 그거는 뭐야? 뇌피셜 문제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정의한다면 출제한 사람만 아는 문제야. 그치? 그래서 항상 점검해요, 저도. 저라고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거를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보다는 가급적 어떤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얼마 전에 지리교육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지문을 길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즘에 평가원에서 저를 알아요. 사실 알고, 내 거 이제 다 커트 시키거든? 네. 근데 커트 시켜도 완벽하게 커트를 못 시키게 만드는 거야. 지문을 길게 해주면. 그죠? 그래서 딱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제끼지만 물어보지 않은 부분은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문을 길게 드리는 거는 답만 맞춰봐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봐라 그런 의도로 자 지문을 길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답 이외의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톡 퀴즈 한계점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카톡 퀴즈 보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거든.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좌절하기 싫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배웠으면 거기에 대한 나 요 정도는 안다, 그치? 그래서 말 그대로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게 조심해서 근접전이 해당되는 문제들이 많잖아. 그리고 가끔 카톡 퀴즈 보면 요게 없는 건 아니야. 그죠? 원격전이 해당되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가 많아지면 쌤들이 그거 답 보내면서 괜히 많이 틀렸을까 민망하니까 쌤 이번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 그죠? 괜히 실제 그런 쌤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은 좀 학습전이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격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수능하고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특히 제가 지리교육론 문제 극혐하는 이유가 지리교육론만큼이라도 이래야 되는데 지리교육론 문제 작년에 뭐 나왔어? 켈리 막 자기 교수들도 자기들도 그 용어 모르면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리교육론 문제가 가장 내가 비교육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저는 가장 교육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사고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아까 이거 정반대의 문제가 뭐야? 실제로 임용고사 문제 그런 문제 꽤 많긴 하지만 기억 회상 문제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오히려 사실은요 이게요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득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안내는 이제 다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인구질. 그래서 아마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양해를 좀 해주세요. 살짝 내가 사실 걸치게 하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이런 패턴을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큰 것들은 다 이렇게 두 번씩 배정을 해놨어요. 문화지도 2번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후학. 그래서 식생토양은 별도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온다면 기후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지형학하고 기후학하고 사실 시점 똑같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는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형학 시간을 여러분들 워낙 또 지형학은 기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좀 과도한 학습량을 여태까지 요구했거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조금 늘려가지고 여기 지도학하고 GI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교육으로 해서 8월 말일까지.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날림으로 강의한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월요일 날 그 수업 없는 날을 보강. 사실 그때도 우리 기출문제 풀이 있는데 보강해서라도 이렇게 8월 말까지는 완강하도록 할게요. 됐죠? 네, 그럼 요 정도 따로 제가 안내 비교 자세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별도의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개념 교재 있잖아요. 옆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자 교재 오늘 받은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시험 문제 여태까지 인구지리 파트 인구지리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총 27문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매년 인구지리는 아마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긴 했는데 두 문제 나온 적은 없고 항상 4점 배점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구지리 기출문제 리스트 보시면은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인구지리 기본개념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서랍 몇 개 만들라 그랬냐면 작은 서랍 5개 필요하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첫 번째가 자, 인구 성장, 인구 구조, 인구 분포. 마스크 써서 잘 안 나와? 자, 네 번째부터 제대로 얘기해야 돼. 자, 네 번째 인구 이동. 인구 네 문제 이렇게 5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두 가지가 굉장히 많지, 그지? 그래서 인구 구조하고 인구 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도 제가 강의 때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구지리 전공자가 임용고사를 출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10점을, 교사한 사람들 10점을 배점해 주거든. 그러면 지도학이나 특히 GIS, 지도학 전공자도 거의 없거든. 그래서 GIS 교수가 들어가면 지도학 GIS에서 6점을 내고요. 4점을 인구지리를 내거든. 그래서 인구지리의 이론적인 거는 거의 안 나왔어. 그래서 주로 계량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은 인구 구조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론이 아니더라도 인구 이동 파트는요, 그냥 팩트 가지고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어도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나 인구 구조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이 구조도가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인 건 제가 잘 아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요. 일단은 제가 내용 정리를요,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압축적인 내용 정리를 해드릴게. 근데 꼭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구조도를 또 여러분만의 개념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개념도로 보기에는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들과의 관계를 그렇죠, 많이 규명해 놓지 못했어, 그렇지? 그래서 결국 여러분 거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저 후배들한테 이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대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잘한 게 있다면 적죠, 후배들한테. 그때는 후배들 줘도 되잖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 여러분이 더 잘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뭐부터 우리 다 여기 하나도 제가 빠지지 않고 이론 강의 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래도 한 번씩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한번 끊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오늘 하루는 좀 봐주세요. 네, 계속해도 되죠? 네, 그러면 요 파트 인구 성장 파트 주로 구조하고 인구 이동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얘를 완전히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자, 쉬운 건데 경험적 인구 변천 모델 쉬운 건데 이것도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일단 인구 성장 파트에서 만약에 출제가 유력하다 그러면 올해 이게 나왔죠, 올해. 근데 사실 올해 문제는 미스였어요. 표준화 사망률이란 게. 그래서 요 출산효과 사망률은 요거는 데이터 다루는 거니까 결국 뭘로 낼까? 인구 구조하고 합쳐가지고 계량형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만약에 나머지 여기서 이론적인 걸 낸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거는 아직까지 그게 충분히 출제될 만한데 안 된 게 있는데 요 멜서스하고요. 마르크스는 사실 하나 건너뛰어도 돼요. 멜서스하고 보저럽하고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잠깐 지우고 뭐부터 봐야 돼? 경험적 인구 변천 모델. 그래서 요거 요 표는 여러분들이 만들라고 그래서 따로 안 드린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몇 단계입니까? 여기다 옆에 간단히 쓸까요? 자, 설마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다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인구 증가가 높지 않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출생률 높고 사망률 높으니까 그거를 고위 정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소산소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위 정책이 이러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다산
감사의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감사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사망률이 낮아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의 사망률이 낮아진다 이런 뜻보다는 갓난아기 사망률이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급감하는 단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대 수명 증가하게 되는 거고, 영아 사망률이 급감하는 이유는 뭐 인구 부양력의 증가, 그러니까 인구 부양력의 상승 그렇게 퉁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방 접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방의학의 발달, 백신으로 인해서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자 인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인구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발생하니까 출생률 낮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감산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게 소사야. 그러면 감사는 얘는 이게이잖아. 이거가 자 경험적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 아니야. 선진국의 경험적 모델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바로 이 부분이야.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출생률 낮추려 애를 적게 낳으려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소득이 같이 증가해 줘야 돼. 근데 개발도상국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애들은 내 노후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감선수사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인위적 산화 제한의 단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선진국 모델 소산, 소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자 간단한 거 여기서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인구 증가율이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는 4개 중에서 어디가 될까요? 딱 몇 단계로 대답할 건데 내가 일본 살짝 낚시였어요. 그래서 요거가 되겠지, 그지? 2단계 마지막 부분, 그지? 2단계 마지막이나 아니면 3단계 초과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구간이고, 그 다음 보통 포괄적 인구 증가는 인구 증가를 따졌을 때는 100분을 따지면 몇 %라 그랬어? 조심해야 되죠.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결국 우리 인구와 관련된 그 비율 계산할 때는 1000분율 많이 쓰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선진국 기준으로 얘기한 거니까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인구가 변천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게 이제 2개 용어가 아마 배운 기억이 날 거야. 하나가 충족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사실 충족성의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요렇게 되려면 뭡니까? 경제 발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애를 적게 낳으려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치관의 변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치? 됐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망률이 급감하거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출생률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냐 이거잖아. 그래서 인도 얘기 들었죠. 인도는 사실 이거 산화 제한 정책을 1952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랐는데 지금 아예 중국을 제꼈잖아, 인도 인구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적시성의 문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족성이나 적시성 꼭 이런 거를 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입형 문제로서는 뭐 문제 출제가 워낙 용이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일단 많은 개론서들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경험적 인구 변천 모델은 우리 공부가 다 된 거지. 다음 거 너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저거 얘기해야 되겠네. 출산력, 사망력이 되니까. 그래서 요 표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세계의 인구상, 요 정도는 그냥 참고. 그래서 대륙별로 어느 대륙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인구지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냐면, 인구지리가 분량이 적으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 사실 이 정도는 상식에 해당되는 거 그런 것들 많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또 그리고 아이들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게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껴서 놓을게. 그래서 외우란 뜻이 아니라 자, 전 세계 인구 지금 80억 됐다 그러죠? 네, 그래서 어느 대륙이 제일 많아요? 아시아가 보니까 46억 이 정도 되네. 그래서 어디가 1등? 아시아. 그 다음에 2등이 바뀌었죠.
바뀐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하고 라틴 아메리카인데 요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요쯤 와서 이제 한 20년 채 안 남았네. 그죠? 라틴 아메리카가 앞질러 버리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도 있어요? 라틴 증가율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죠, 그죠? 이게 주로 카톨릭 국가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하고, 즉,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가 뒤질 가능성 없네, 그지? 그래서 요거 그냥 상식적인 거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잠깐, 요거 전에 잠깐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첫 페이지가 되죠? 하나 더 공부하기 첫 번째 거. 그래서 출산율과 관련된 지표들. 그래서 얘는, 올해도 나왔지. 올해도 또 그러니까 낸 거 또 내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산율과 관련된 지표들 꼭 해두셔야 되는 것들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생률, 사망률 따지는 건 천분율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 조 사망률, 조 뭐 이런 식으로 조를 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조 출생률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연령층별 출산율인데 요거를 다 합산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올해도 나왔지만 합계 출산율의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자 전체 가입 연령 기간이잖아. 그래서 그 도표는 미국은 10세부터 잡고요. 예, 좀 그래, 그지 미국? 근데 우리는 15세부터 잡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세에서 49세까지. 그래서 15세에서 49세 기간의 출산의 빈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인데, 근데 뭐까지 나왔냐면 여기에 총 재생산률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서 띄우는 게 맞죠? 총 재생산율.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총 재생산율은. 그러니까 가임 기간에 낳는 여자아이의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성비가 그대로 일정해. 성비가 100이면 합계 출산율이 2야. 알겠어요? 그러면 총 재생산율은 그냥 1이 되는 거지. 근데 성비가 항상 일정하지 않죠. 충분히. 만약에 합계 출산율이 3인데요. 합계 출산 3이야.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총 재생산율이 그러면은 성비가요 50이라고 해보세요. 계산하기 쉽게 내 문제를. 성비 50이라는 거는 지금 여자아이 100명 있을 때 남자아이가 50명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총 재산수는 어떻게 돼? 이 기간에 낳는 여자아이의 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3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분모가 요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러면 150분의 조심해야 돼. 여자아이의 수야. 그래서 100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 3분의 2가 요거 약분 알아요? 미안해. 그러면은 50분의 100 되니까 그때는 총 재생산율은 2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앞에서 이거 출제가 됐는데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심한 비교가 확 되는 그런 수치를 이용할 겁니다. 됐나?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안 나온 거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요거는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얘는 기평 문제로밖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오늘 굉장히 습하군요. 대체 출산율이야. 그래서 일단은 대체 출산율의 의미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냥 저희 기입형 의미를 써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출산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체 출산 보통 사실 이것도 항상 정해지는 건 아닌데 요즘 보면 얼마 잡냐면은요. 예전에는 2.2, 2.3 이렇게 잡았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2.1까지 떨어졌어. 이유는 뭐냐면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2명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자, 결국 말 그대로 이 대체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어야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지금 상태를 쭉 유지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내 말 알겠나요? 네. 그러면 결국 얘나 같은 거죠? 지금 뭐냐면 조심해야 돼. 이거를 대체 출산율 요거 자체는 합계 출산율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가져온 거라고. 그런데 결국 합계 출산율이 2.1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는 다른 거죠. 이건 뭡니까? 가임 기간에 여성이 낳는 총 아이의 수가 되는 거고, 그것이 2.1이 돼야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차이점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 그러면은 출산율과 관련된 거는 공부가 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그 모하비 있죠, 그죠? 네, 모하비는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모하비까지는 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모하비 어떻게 계산해요? 가임여성 인구분의 0세에서 4세 아이가 되는 거야.
됐지? 네, 역시 곱하기는 1000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도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출산과 관련되는 거 아직 안 나왔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출제자를 여자로 바꾸면 제가 볼 때 여자 교수님이 들어가면 이거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확실히 이거 출산 장려제 이런 거 감수성이 제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상당히 어느 나라군 출산 장려 정책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근데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효용성 변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양육비는 점점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유치원도 안 보내줬고 그냥 산동네에서 동네 애들끼리 막 흙퍼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죠? 결국 양육비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자녀의 효용성이죠. 그래서 자녀 효용성은 뭡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뭐라 하지 그거를 속물적으로 얘기하면 되죠. 내가 열심히 애 키우면 나중에 이 새끼가 나 먹여 살리겠지 이런 생각이잖아. 그래서 효용성은 줄어들고 양육비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그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녀 효용성이라는 거는 노후에 대한 보장. 그죠? 두 가지지. 하나가 또 하나는 애가 옛날에 애 10명씩 낳단 말이야. 그럼 걔가 돈 벌어 소득원이잖아. 그래서 인도가 왜 전에 이런 강의할 때 해드렸는데 인도가 포기하지 않은 게 이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입니다. 양육비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왜 출산장려 정책이 성공하기가 힘드냐 이거지. 그래서 양육비를 자 단순히 그냥 실제 비용, 경제적 비용 말고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부러지네. 그러면은 심리적 비용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출제할 만해요. 얘는. 예, 그래서 심리적 비용하고 경제적 비용인데 요거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직접적인 비용이죠. 직접적인 양육비. 그다음에 간접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요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단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 아이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학력 여성일수록 기회비용은 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도 늦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가 왜 1, 2, 3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후 1년 안에 애를 낳자, 2자녀 이상 낳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체 출산에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30살 이전에 낳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되는 거. 됐죠? 그거 외에도 뭐야? 애를 키우면 결국 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지, 그치? 그것도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비용은 아이에 대한 이제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그죠? 네, 그런 부분 많을 거고. 이거는 이제 저도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를 사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안 해주면요, 그 외할머니한테 가면 거의 해결이 됐거든. 엄마 나 뭐 사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는 2번 물어봐도 소용없는 사람이야. 한 번 알았어. 그럼 외할머니한테 가면 다 해결했는데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전거 사달라 그랬거든. 근데 그것만큼 외할머니도 안 된다 그러고. 딱 그게 생각나.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아직 애가 없잖아. 애가 태어나서 자전거 사달라 그러면 나도 제일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한수 더 떠서 오토바이 사달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지. 그지? 새끼 나가 막 오죽파가 막 이렇게 돼. 그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이거 강요하죠. 그죠? 모성애. 그치? 그러니까 여성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애가 태어나면 여성의 삶은 여성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거는 다 심적 비용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가능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다음 충분히 낼 만한 부분 맞죠? 그죠? 네, 그래요. 요거는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한 거야? 하나 더 공부하기 두 번째 거까지 한 거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거 봐야 되니까 의외로 뜬금없이 뜬금포. 그래서 이게 왜 아까 얘기했죠. 고학력 미혼 여성을 아예 이 지칭한 용어가 생겼죠, 그죠? 영국 소설 그다음 영화에서 나온 브리짓 존스 쪽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브리짓 존스 쪽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요 교사래요, 실제로. 그리고 학교 가보면. 괜히 여러 좀 선배야. 근데 그럼 애기 그러면 초등학교 다녀요? 고등학교 물어보지 마세요. 화내요. 아예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여자 교감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실수하면 안 돼. 나를 떠올려. 알겠죠?
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집 대우리냐 아무튼 네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사막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뜬금포였어 사막역은. 그래서 얘는 왜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출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럼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요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 A 지역하고요. B 지역하고요. 이쪽이 사망률이 높아. 근데 자, 두 나라의 인구 구조가 똑같다 그러면 그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젊은 사람이 높으면 어디가 사망률이 높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망력 지표는 의미가 있어? 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표준화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표준화 사망률은 어쨌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뭐냐면은 자 어떤 지역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우리 뭘 짐작할 수 있어? 거기에 노인들이 많으니까잖아. 그 요인을 제거시킨 거야. 그래서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거를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 표준화 사망률이 자 A 지역이 B 지역보다 표준화 사망률이 높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은 이쪽이 인구 구조라고 답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올해 시험 문제 뭘 물어봤어요? 대구가 울산에 비해서 조사망률은 높은데 표준화 사망률은 낮은 이유를 물어보면 말이 안 돼. 그걸 어떻게 쓰라 그랬어? 또 답을요. 인구 구조 측면에 쓰라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뭐 이런 얘기가 출제자 기회까지 들으면 나도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진실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나? 그래서 표준 사망률은 자, 다그에다 쓰면 돼요.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요인을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표준 사망률은 어떤 비교하고자 하는 두 나라, 두 지역 있잖아요. 두 지역의 인구 구조가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A 지역이 자 여기 자 뭐 0세에서 14세 뭐 20%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0세에서 14세 20%, 15세에서 그러면 64세가 70% 그리고 65세 이상이 10%. 그럼 둘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가 사망률이 높아. 그러면 여기가 노인이 많아 사망률이 높은 게 아니지. 다른 이유가 되겠죠. 이 동네가 예를 들면 이게 동유럽 국가야. 지금 전쟁 치고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거기는 워낙 남자들 술 많이 먹는 거 알겠죠. 그죠? 그로 인한 뭐 성인병 발병률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사망률이 높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부를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구하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울산 비교하면 자 전반적으로 인구는 대구가 노인 인구가 많거든 울산보다. 근데 표준화 사망률 대구가 지금 더 낮잖아. 그럼 울산이 상대적으로 그런 산업재해라든가 아니면 성인병 발병률이나 이런 게 대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란 말이야. 근데 답을 인구 구조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표준 사망률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준화 사망률은 본래 사망률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인구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원래 사망률은 그거잖아.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외의 요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의학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쓴 거야. 사고로 인한 거, 질병으로 인한 거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지. 이해됩니까? 어떤 두 나라가 있어? 인구 구조 똑같아? 근데 이 나라가 사망률이 훨씬 높아. 알고 봤더니 여기가 뭐 몇 년 동안에 우리 코로나였죠. 그죠? 코로나로 해서 뭐 몇백만 명 사망했어.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란 말이야. 인구 구조하고 상관이 없는 사망률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한번 미스가 됐지만 다음에 낼 때는 제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뭐 올해 연달아서 두 번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인구 성장 파트에서는 출산력, 사망력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 이론 남았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멜서스하고 보저럽하고 비교하는 거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학자를 먼저 합시다. 그치? 그러면은 멜서스 요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멜서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죠. 그죠? 그래서 초기 경제학자 우리 보통 3대 고전 경제학자 하면은 아담 스미스, 멜서스 또 리카르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라고 왜 내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결국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적극적 억제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되죠.
내버려 두라 이거죠.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적극적 억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즉 내버려 두면 인구 증가할 일 절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멜서스가 얘기한 자 적극적 억제는 내버려 말 그대로 자유 방임입니다. 근데 좀 너무 좀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거 가난한 애들 니네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늦게 결혼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고.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뒤에 그 부분을 개선한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피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긍정한 실맨서스주의가 나오는 거가 되지. 이해되나? 네. 그러니까 결국 내버려 두면 절대로 인구 증가할 일이 없다 이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멜서스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에 가장 용이한 거는 사실 얘가 전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또 내도 상관없어. 서술형 문제는요. 그쵸? 그래서 보는 방법은 선생님 내가 그대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기 자. 인구 증가야. 이게 인구가 증가하면 상대적인 식량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실질 임금이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혼인율은 감소하게 되고. 그치? 그러면 결국 사망력 증가해서 다시 출산량이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반대는 뭡니까? 자, 인구 감소해. 그러면 식량 가격이 하락하니까 실질 임금 상승, 그 다음에 혼인율 증가, 사망력 감소, 출산력 증가, 인구 증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결국 인구 증가할 일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어지면은 그거로 선생님들이 설명만 잘 하시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요거는 우리 이론 시간에 했는데 신멜서스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교차점이 다르지, 그지? 그래서 교차점이 다른 거는 멜서스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 교차점이 인구 감소 시기가 사망률이 다시 높아졌을 때지만은 그렇게 내버려두면 좀 그자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서 인공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출생률을 좀 낮추고자 했을 때 그러면 교차점이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나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보절업을 같이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아직 보절업이 안 나왔는데 보절업이 바로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왼쪽은 뭐예요? 인구 증가, 그럼 어떻게 돼? 토양의 비옥도 감소, 결국 식량 부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가는 멜서스의 딜레마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식량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면 휴경 기간이 단축되고 노동력 투입력 증가되고 노동력 절감되는 기술이 발달해서 토양의 생산성 증가. 소위 말해서 인구 증가를 뭐로 본 거예요? 독립 변수로 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것이 자극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보조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해도 돼. 그러니까 예전에 환경문제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로마 클럽의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경제학자의 주장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석유 20년설이라는 거거든. 해드린 기억 나는데, 그치? 그러니까 뭐니? 로마 클럽은 멜서스 주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과학기술의 발전, 식량 생산은 산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게 멜서스주의자들 내지는 이 왼쪽에 해당되는 비관론자들의 생각이잖아. 그치? 근데 이쪽은, 뭐, 더 좋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 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100년 전부터 석유는 20년 쓸 거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 근데 과연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쪽 주장이. 석기시대가 돌이 고갈돼서 석기시대가 끝났니? 그게 아니잖아. 새로운 혁신들 때문에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도구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죠? 자원들이. 그래서 석유 20년설 결국에 뭡니까? 인구성장이, 그러니까 이쪽 보조럽의 주장이야. 그래서 인구성장은 동기 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자극제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쪽 주장은 인구 성장은, 그래서 인구 성장을 통해서 결국 기술 혁신이 되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은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온 부분 중에서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들은 그냥 생뚱맞게 그냥 바로 쓰라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멜서스의 주장을 뭐 비판하시오. 그러면 아니면 멜서스와 그 다음에 보저럽의 주장을 서로 비교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가능한 거지. 되셨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이제 마르크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마르크스는 인구에서 출제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우리 또 지금 현재는 지리학의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도시지리, 경제지리 계속해서 또 마르크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서 마르크스는 제가 선생님들 조절이론들 잘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내가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칠판 한번 치워도 될까? 네, 오늘 좀 많이 끊어간 거 좀 양해해 주세요. 네.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보절업 같은 경우는 왜 인구지리가 전공 교수가 안 들어가잖아, 계속. 근데 안 들어가도 저 정도는, 네,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겠지. 그래서 충분히 맨날 뭐, 계량형 문제만 낸 것도 지겨울 수 있잖아. 그러면 서술형 문제로 보절업 충분히 출제 가능한 거니까, 야, 이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거지. 그러니까 멜서스하고 딱 뭐 이것도 계량형 문제로 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멜서스는 인구 증가율하고 식량 증산 뭐 인구 증가가 더 높으면 결국은 한계에 도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멜서스의 딜레마잖아. 근데 보절업은 성장의 한계 안 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구 증가율보다 식량 생산율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구 성장이 열고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로 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결국 인구 성장이 식량 성장사. 꼭 식량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게 이제 수도권. 뭘 해도 잘 될 거다 이거잖아. 안 그래? 근데 미국은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 어딜 가도 휴대폰 안 터진 데 없잖아. 근데 미국이나 그러니까 오지 가면 진짜 안 터진 데 많단 말이야. 딱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기술 혁신이 인구 증가가 더 빠르다라는 거. 됐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멜서스하고 보절업 먼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인구 파트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오히려 그 예상이 틀려서 더 위대한 학자라고 많이 꼽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과잉인구란 말을 안 썼고요. 이걸 결국 의도적으로 과잉인구를 만들어낸 거다 이거죠. 자본주의 체제가 과잉인구를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과잉인구 대신에 뭐라고 쓴 거예요? 상대적인 잉여인구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구로 나왔을 때는 그냥 기평 정도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마르크스는 도시지리나 경제지 쪽에서 계속 나오는 게,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지리학 쪽에서 도시지리, 경제지 주류 학자들이 다 막시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오 막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론 강의 할 때 마르크스 그렇게 했었나? 마르크스 뭐 명언 몇 가지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존재가 의식을 지배한다. 그거 말고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랬지. 그걸 다른 말로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막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원시 공산 사회. 공산이 바로 뭐야? 하부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농노조 사회,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에 다시 현대 공산주의인데 그게 틀렸잖아. 그래서 지금 막시스트들 네오 막시스트들이야. 그러니까 이 뭐야? 막스의 틀린 부분을 수정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조절 이론이라 하면 돼요. 근데 그건 그대로 막스 생각이라 그랬잖아. 뭐니 조절 이론 결국 하부 구조하고 상부 구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나?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할 때 이렇게 쭉 수평선 그려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 고등학교 때 다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배울 게 없어서 고등학생이다 생각하고 제가 가르쳐 줬잖아. 그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왼쪽 좌. 그치? 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뭐야? 공산주의라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자본주의 1.0 버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얘 자본주의는 어떻게 돼? 얘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멜서스식으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가난 구제 못하고 사실 비극적인 일 많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나온 게 여기가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2.0이라 하는 거죠. 별칭 많죠. 수정 자본주의, 뭐 복지국가, 케인즈식 자본주의 뭐 등등등. 그 다음 다시 우양우한게 이게 뭐예요? 신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온 거지? 네, 그럼 이제 다시 갈 거는 왼쪽 가겠죠. 그죠? 그 유명한 기든스의 제3의 길이라고 기억날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은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를, 하시면 되냐면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생산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해? 생산 방식, 생산체제를 축적체제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네 번째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산업혁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부 구조를. 그러면 여기 상부 구조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될까? 이게 자본주의 버전이 바로 상부 구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조절 양식 이렇게 붙이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자,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1.0. 산업혁명 이후에 바로 대량 생산이 된 게 아니죠. 그지? 그래서 요는
소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이 소량 생산 양식을 축적 체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거를 외연적 축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는 별로 아까 멜소스하고 똑같은 거죠. 간섭할 필요 없는 거지. 그지?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자유 방임주의라고 하는 거잖아. 초창기에 야경 국가들. 그쵸? 그러면 이걸 조절 양식으로 했을 때는 시장에 맡기는 거니까 경쟁적 조절 이렇게. 이미 도시지리 또 경제지리 다 공부됐으니까 이 정도는 복수 가능하죠? 네.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버전이야. 드디어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등 그러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 하잖아.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축적 체제 얘기할 때는 내포적 축적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그죠? 과잉 생산이 항상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생산자는 더 많이 생산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과잉 생산에 문제점이 발생한 거잖아. 소비가 따라주지 못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케인즈식 복지국가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간섭주의가 되겠지. 자본주의 2.0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의 이름을 붙일 때는 이거 뭐야? 국가는 하나니까. 그리고 힘이 훨씬 세죠. 그래서 이거를 독점적 조절. 그래서 최사건으로 꼽히는 게 이제 뉴딜 정책이라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자, 잘 나가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자본주의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알겠어요? 이해들 자본주의 황금기는 쟤네들이 오른쪽에 생각하는 사람들 왼쪽에 생각 둘 다 틀린 거야. 그치? 근데 1970년대 초 오면서 어떻게 돼? 그래서 각종 원료 가격 그렇죠. 그래서 오일 쇼크 발생하고 그다음에 노조임 세가지고 노동자 임금 올라가는데 물건을 안 팔리고 그렇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 기업가들이 자, 바꾸죠. 그죠? 생산 시스템을. 그래서 말 그대로 유연적 생산 시스템의 도입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그러면 요거 유연적 생산이니까 자꾸 부러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 그대로 유연적 축적 체제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걸 그대로 또,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 결국 이렇게 되면 기업가들이 알아서 생산량 조절하는데 정부가 뭐 간섭할 필요가 있나? 내버려 두면 되지. 그래서 그거를 신자유주의 버전이라 하는 거죠. 세 번째 버전. 그러면은 요건 조절로 얘기할 땐 뭐라고 하면 돼요? 경쟁적 조절을 해도 되는데 앞에 거하고 구별하려고. 그죠? 그래서 신경쟁적 조절을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게 결국 요 안목이 일종의 안목이죠. 조절이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도시지리 공부할 때 또 경제지리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현재 지금 세 번째 버전 마지막 쯤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구 성장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인구 구조인데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 1시간을 하고요. 한 번만 더 끊었다가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하루만 딱 봐주세요. 네, 계속해도 되죠? 네, 그러면은 인구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제가 설명해야 될 내용보다는 그냥 계산 문제 주어지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풀이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구 구조의 종류들 만들기 나름이야,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에서 많이 쓰는 건 뭐 산업별, 종교별 뭐 다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출제하는 건 세 가지죠. 하나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요것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인구 피라미드 같은 것들 냈는데 요즘에는 그 다 안 맞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산수 계산만 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네, 근데 조심할 점 하나는 성비는 언급을 해야 돼. 그래서 성비가 자, 기본적으로 성비가 예전에는 노동력, 그러니까 사실 성비가 이제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뭡니까? 노동력 차원으로만 어떤 지역에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노동력 차원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요즘에는 성비 자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성비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비가 높아. 성비가 120이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지역의 인구 구조는 굉장히 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비가 뭐 80 정도 이렇게 낮아요. 그 여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왜 그러냐면 노년층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유난히 노년층에서 성비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에 성비는 중위 연령의 역수값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거 이미 이런 시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봐. 요거 제가 지도 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별 성비야. 그러면 지금 파란색이 성비가 높은 거고 빨간색 성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얘하고 뭐를 비교하면 돼요? 중위연령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럼 중위연령이 높은 지역은 대체 성비가 낮죠? 그 다음에 중위연령이 낮은 지역은 성비가 높게 나타나잖아. 이건 어디도 그래? 선진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개도국 쪽은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비가 낮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비가 노동력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그러면 간단하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대도시 서울 경기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중심 도시하고요. 위성 도시의 성비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성비가 더 높을까요? 위성 도시 쪽이 성비가 높을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일로 나갔을 거니까. 알겠지?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비교할 수 있어. 도시 내에서도 중심 지역하고 외곽이죠. 외곽. 그지? 그럼 어디가 성비가 높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볼 걸 그랬다. 동시하고 전반적인 농촌의 성비를 비교하면 어디가 성비가 높아요? 도시 지역이 농촌보다 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거지. 됐나? 네. 그럼 요거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 제일 뭐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 부양인구비가 되지. 그지? 그래서 부양인구비 계산하는 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령층 그 나누는 거는 다 똑같아. 그냥 0세에서 14세, 그지? 유소년층, 그 다음에 청장년층 64세까지, 그 다음에 노년층이잖아. 당분간 이거 바뀔 일 없으니까. 주어진 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소년층이 23, 그 다음에 청장년, 만약 어떤지,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은 유소년 부양비야. 내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하는 거, 낚시를 걸어볼게요. 근데 이 정도의, 유치한 낚시에는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23이야.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만약에 12야. 그럼 이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이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10% 넘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가 답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요거는 청장년층이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한 거잖아. 그래서 이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135분의 1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양인구비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인구 구성비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웁니까? 그 농도하고 용해도 배우잖아. 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자 이거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히려 선생님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실제로 애들을 가르칠 때 도시하고 농촌을 만약에 비교를 하는 거야. 도시하고 농촌. 그러면 첫 번째가 자 유소년 부양비는 도시가 높겠니 농촌이 높겠니 다들 애들이 도시가 높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도시가 높겠니 농촌이 높겠니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총 부양비는 어디가 높겠니 그럼 여기서 고민하거든. 근데 사실은 총 부양비 고민할 필요 없어. 이렇게 돼요. 뭐만 따지면 돼요? 청장년층이 많은지, 청장년층이 많으면 당연히 분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 사실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게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거라 그랬지, 그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 도시의 경우 유소년층은 많을 텐데 청장년층도 많아. 그죠? 분모도 커지는 거지. 그다음 농촌은 유소년층이 적을 텐데. 또 분모도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물음표 해놓은 겁니다. 알겠어? 저거 자체를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17개 시도잖아. 그지? 그래서 노년부양비하고 유소년부양비 비교하면 유소년부양비는 노년부양과 상관관계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다 수평으로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나오고 일부 특이한 지역 아예 그냥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하고 이제 개도국은 좀 경우가 달라.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잘 봐. 개도국 선진국 이렇게 해봅시다. 선진국과 개도국이야.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될까요? 개도국이 당연히 높겠죠.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을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총 부양비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건 고민스러운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총부양비가 개독이 더 높았거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태까지는 선진국들이 자 청장층 비중이 사실 선진국들이 높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기를 뭐냐면 경제발전 되게 좋은 거죠. 그런 시기를 총부양비가 계속 낮아지는
청량치 많아지는 거죠. 그럼 총부양비가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인구의 보너스라 그래.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제는 빠질 건데 실려 있었어요, 여태까지. 반면에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총부양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다시, 그치? 네, 그럼 그건 인구의 오너스식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선진국하고 개도국의 총부양비 이렇게 평균치 가지고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개독이 높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선진국이 높은 것 같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건 그냥 다 개별 국가들 데이터 주어지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연습하라고 뒤에 문제 제가 수록을 해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 인구 구조는 어차피 계산한 문제지 내가 뭐 이론적으로 많이 설명해야 될 필요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굳이 제가 언급 안 해도 되죠? 예, 요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하고,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얘는 유소년층분의 노년층이고 요거는 총인구에서잖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쓰이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국가들의 노령화 속도를 비교하려고 해서 처음에 7% 이상 들어온 거에서 14% 가는데 어떤 나라는 100년이 걸렸는데 어떤 나라는 막 20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주로 고령화 속도를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노령화 지수라고 이렇게 원래 이게 공식적인 표현인데 저것 자체도 고령화 지수라고 해요. 그 아래 거하고 헷갈리는 거잖아. 어느 걸 답으려고 할지, 그지? 그래서 분모가 다르다는 거 선생님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됐나?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인구 구조가 잘 다 된 거고 이거야. 이거 가지고 연습해보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경기도하고 전남하고 만약 이 표를 안 주어진 상태에서 경기도하고 전남하고 유소년부양비 어디가 높으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경기도라고 많이 답할 거 아니야. 지금 어때요? 거의 똑같지, 그지?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서울이. 왜? 왜냐하면 서울이 보니까 결혼해서, 집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집을 경기도 구하기가 쉬우니까 결혼하고 나면 경기도로 그만큼 많이 나간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총부양비가 전남이 가장 높은 건 알겠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보면 오히려 서울이 조금 더 낮죠, 그죠? 그래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청장년 비중, 그죠? 그래서 인서울 개념 내가 이런 시간에도 다 해드렸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됐나? 네, 됐고, 그 다음에 요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구의 보너스, 오너스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1970년 기준으로 해봐.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청년층 비중이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부양비 제일 낮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세 나라 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청장년층이 제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부양비가 요 중국, 일본, 필리핀 비교해 보니까 필리핀보다도 총부양비가 높아졌잖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거의 일본 따라잡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선진국이 또는 개독합이었을 때 선진국이 반드시 총부양비가 낮다, 개독이 높다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구 구조는 그냥 산수 문제를 출제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 됐나? 네, 그러면은 우리 인구 구조 다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인구 분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구 분포는 가장 출제가 덜 되는 부분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이거 그냥 상식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예전 스타일이에요. 인구 분포 90년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 조밀 지역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냥 세계 인구 조밀 지역을 쓰세요 아니라 그럼 자연환경과의 관련성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인구 분포는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만약에 출제를 한다 그러면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인구 분포에 영향을 준 요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자연환경 언급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자연환경은 기후하고 지형 중에서는 뭐가 더 관련성이 높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는 잠깐 놔두고 예전에 90년대는 세계 인구 4대 조밀 지역을 쓰세요. 이렇게 유치하게 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 없지, 그지? 네, 그래서 조건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 요거는 이제 기후와 관련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자, 이 부분을 또 가장 높은 기후대는 C기후대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가장 인구보다 낮은 데는 E기후 지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그 사이에 B기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될지 D가 될지 이것까지 여러분한테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둘 다 조금씩 핸디캡은 있죠. 그죠? 얘는 좀 춥죠. 그죠? 예. 근데 얘는
좀 덥잖아, 그치? 더운 대신 얘 뭐야? 생활 자원이 풍부한 거고 얘는 그렇지 못할 거고. 네, 그래서 요거 결국은 각각의 상대적으로 얘가 인구보다 조금 낮다면은 그 이유 정도,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후학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그 세계 대륙들의 인구 밀도하고 결국 인구 분포하고 기후하고 무관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기후학에서 우리 기후 구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과 고도와 관련되는 거는 특이한 지역이 남미죠, 그죠? 남미 지역이 대부분 저희도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고도가 높은 데 인구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아프리카도 좀 특이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탁상지가 되는 거니까. 안 그래? 네, 그래서 세계 인구 분포를 일단은 자연환경하고 연관시켜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한국의 인구 분포야, 우리나라는. 이게 더 쉽지, 그지? 네, 그럼 요거는 딱 두 개인데요. 과거에 전근대사에서는 이거지, 이거. 소위 말해서 이 무슨 선이라 그래?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대각선 자른 거 요거 신의주 영덕선이라고 하지, 그치? 신의주 영덕선. 그래서 이쪽은 인구 희박, 이쪽은 인구 조밀이잖아, 그치? 과거에는 지형이었고. 그럼 오늘날은 뭘까요? 일자리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 도시 분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거는 훨씬 더 쉽습니다. 됐나?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지웠던 게 이거죠. 예, 세계의 인구 상위수.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국, 인도 이렇게 좀, 아마 내년부터는 저거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추월됐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여기까지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니지, 그치? 그래서 최소한 두 나라, 그 다음 미국, 인도네시아 이 정도는 알죠, 그죠? 네, 그래서 파키스탄 2억 넘는 나라가 지금까지 7나라가 되잖아.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까요? 여기에서 답이 있는데 세계에서 아랍어 가장 많이 쓴 나라는 어디예요? 여기서 보고 답은? 보고 답하는 거. 내가 지금 그냥 나는 보고 답하는 거 선호한다 그래서 이 중에 답이 있어. 아랍어 제일 많이 쓴 나라 찾기 힘들어? 아랍어를 가장 많이 쓴 나라 여기 울겠다. 이집트죠, 그죠?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아랍어가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랍권 국가 중에서 여기, 그지? 근데 이란은 어차피 아랍어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여기 안 들어. 유일하게 딱 이집트 하나 넣었네. 야, 저런 건 되게 유니크하죠? 충분히 가능해. 알겠어? 그 다음, 그건 되잖아, 선생님들. 내가 굳이 많이 했기 때문에 문화적 지에서 했으니까. 왜, 세계에서 이슬람 4대 천왕 기억나요? 네, 여기 다 있을 것 같은데 1등 어디야? 이슬람 요거 인도네시아 2, 3등이 파키스탄하고 그 다음에 인도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등이 방글라데시, 5등이 나이지리아잖아, 그치? 6등이 이집트죠, 그치? 그래서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사실 이슬람 순위 안에 들은 나라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됐나요? 네, 그래요. 다 했는데 기억을 못하네. 자, 넘어갈게 그럼. 네, 그래서 요거 아까 기후대와 관련된 인구, 그래서 요거 다 복습해둔 적 있었고, 그 다음에 굳이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인구 분포가 되겠지, 그치? 넘겨도 돼?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거. 그러면은 자 뭐냐면은 자 이거야. 일단 인구 분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인구 밀도 개념이잖아. 근데 이 인구 밀도의 취약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 인구 밀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아주 작은 나라 빼고, 완전 작은 나라를 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밀도 세 번째로 많이 꼽죠, 그죠? 1등이 어디야? 방글라데시가 압도적 1위지, 그지? 그 다음 뭐 타이완, 그 다음 우리 꼽잖아. 근데 얘네들, 우리가 근데 과연 중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저쪽이 우리 3등하고 좀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밀도는 그냥 면적분의 인구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두 나라가 통계적인 밀도 같아도 A하고 B 나라가, 근데 A는 다 농사가 가능한 땅인데 B 나라는 이만큼이 극단적 사례를 내가 보여준 거지, 그지? 예, 그래서 개념학습, 뭐 실내 비실내 이런 거 관련되는 거 여기 써먹은 그런 게 이거야. 그래서 이만큼은 뭐랄까 빙하고 이만큼 화산이고 실제 농사 가능한데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지당 인구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 인구 밀도로 보통 얘기하는 지리적 인구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차이가 크다라는 거야, 이거. 통계적 인구 밀도하고 지리적 인구 밀도 차이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자연환경에서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를 들면 이집트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면 이집트 훨씬 인구가 낮겠지, 그치? 그러나 이걸로 따져보면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정인물 또는 한 번 나왔는데 또 낼 수 있으니까 그건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야. 그거 외에도 또 뭐냐면 실제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하느냐는 또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거야. 균등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필요한 게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읽을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자, 여기가 정말 면적의 누적비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한 명씩 이렇게 살면 결국 요 라인, 요게 가장 인구가 균등 분포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졌어? 그러면은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인구가 균등 분포한다 볼 수 있는 거야? 요쪽이 균등 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불균등 분포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그 인구 밀도가 인구 분포의 대표적인 지표인데도 결함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 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대표 원조격에 해당되는 게 로렌츠 곡선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돼? 결국 이 삼각형하고 이 면적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온 거 그거를 진위계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 지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오히려 경제에서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우리가 따져볼 때 더 많이 쓰는 거잖아. 그래서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 사실 동일시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자 이거야. 요즘에 뒤에 이제 도시지리에서 하게 될 텐데, 자 선진국도 이제 소수민족들, 그 다음에 뒤에 디아스포라 공부하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산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인구가 균등분포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가져온 개념을 우리가 상위지수, 그 다음에 뭐 고립지수, 노출지수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는 출제 안 할 거야. 선생님 교재에 내가 이거 실어주지 않았나? 이게 7번째죠. 하나 더 공부하기. 그럼 잠깐 여기 있나? 네, 요 표현에 잠깐 놔둘게. 그러면 자 여기 계산하는 게 D는 2분의 1에 아씨 고등학교로 끝내고 싶다, 그죠? 시그마 더 하고 싶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야. 근데 원리는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지금 로렌츠 곡선을 먼저 언급을 했잖아. 똑같은 거야. 즉 얘를 0에서 100으로 봐도 되고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학자마다 쓰는 스타일이 달라. 진위계수는 또 0에서 1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 1을 써도 상관없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 수치를 결국 이거야. 상위지수 뭐냐면은 불균등한 지금 분포 상황이야. 거주가 불일치된 상황에서 얼만큼 몇 %의 사람이 이동을 해야지 그러면 균등 분포가 되겠느냐 이런 뜻이야. 그럼 결국 1이나 100으로 갈수록 많이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지금 완전 균등분포하면 0이 된다 그러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상위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었지, 그지?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 답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위지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똑같이 계산돼요. 어차피 균등분포하면 얘네들도 다 움직여야 되고 얘들도 다. 딱 봐도 보면 얘가 사실 더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위지수의 문제점이 결국 뭐라 했냐면 분리의 5가지 측면 중에서 균등성만을 그것만 만충족으로 하는 거야. 다른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나온 게 거기 보면 노출지수, 고립지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로 하든지 간에요. 실제 조사를 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상위지수 써든 그 다음에 또 노출지수 쓰든 노출지수는 무슨 뜻이야? X집단 구성원이 거주 지역에서 다른 집단 사람과 만날 확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은 우리끼리만 살면 안 만나겠지, 그치?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뭘 해도 실제 데이터는 0.3에서 0.64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정자 완전 모여있기, 그죠? 완전 또 떨어져 그런 길은 쉽지 않은 거잖아. 알겠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계산한 방법을 이거를 임용시험에 내는 건 난리 날 일이죠. 그죠?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됐나?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 딱 이것도 오셔. 이런 뭐야? 이게 딱 보면 반은 분리되고 반은 그죠? 모여 사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얼마를 기준을 잡을 거냐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 방법은 출제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을 가지고 한 거야. 여기 보면 1980년, 90년, 2000년이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지금 흑인 인구가 되겠지, 그지? 대략 요 가운데쯤 있네. 큰 차이 없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위지수야. 그죠? 여기 보면 같지 않음. dissimilarity.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고립지수로 바꿔보는 거야.
스타일 좀 다르긴 한데, 이거 이제, 소수민족별로 다른 거지, 그지? 어차피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더라, 이거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인종별로 딱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참고만. 상위지수 자리에 뭐 고립지수, 도출지수, 그거 다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하나도 공부에다 제가 박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인구 분포까지 우리 공부한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원래 1시간 분량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많이 끊어서 미안해요. 그럼 잠깐 여기서 우리 잠시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은 조금 분량이 있거든. 제가 또 설명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건 왜 이론도 낼 수 있고 팩트도 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인구 이동 또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